오늘은 한양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성윤경 교수님 모시고 루푸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루푸스 너무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90년대하고 비하면 많이 뭔가 달라졌습니까? 90년대 아마 굉장히 이 질병이 처음 들어왔을 때, 개념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아마 배우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30년이 지났으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 기반이 완전히 진단하는 기반, 그 다음에 치료하는 기반이 완전히 잘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일반 개원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 루푸스라는 병이 알려진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렇지요. 아니, 이런 어떤 이상한 병이 있다라는 거는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자체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이 병에 대해서 들어왔었고요. 그때 이제, 이건 뭐 저 개인적인 거지만, 꿈의 궁전이라고 하는 드라마, 거기에 김지호가 주연을 맡고, 그 다음에 이순재가 아주 착한 할아버지로 나온 드라마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김지호가 불치병으로 고생하다가 그 이순재가 부자였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에 가서 치료할 수밖에 없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루푸스였어요. 그 병명이 나왔어요, 드라마에? 병명이 나왔죠.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치료 못하니까 미국 가서 치료한다라고 이렇게 작가가 그렇게 썼었던 거죠. 그만큼 작가는 루푸스에 대한 병은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치료할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실인가요, 진짜로? 그때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 없었죠. 대학병원에 이제 저희 병원도 거기 포함됩니다만 한 두세 개의 병원 정도만. 그러면 저희가 비슷한 연배인데 이제 90년대 초에 이거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배웠죠. 그때 예. 되게 최신 질병으로 배운 거였어요. 최신 질병이고 뭐 해리스는 나와 있었지만 루푸스라는 그 단어, 라틴어 같이 생긴 이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늑대 항명이죠. 늑대 항명. 그래서 이제 루푸스가 뭐 늑대한테 처음 공격 당했을 때 얼굴 뭐 상처가 비슷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루푸스 보면은 이제 양쪽 볼로 이렇게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양 가지고 우리 얼굴에 말라래쉬, 버터플라이 래쉬라고 하는 그런 게 생기게 되면 그때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루푸스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다 설명을 하는데 거기 지금의 그 병 자체는 그렇게 루푸스로 고정이 됐지만 늑대하고 병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늑대로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전혀 늑대라고 실질적으로는 관계는 없고. 몇 명쯤 있습니까, 국내에?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연구의 어떤 토픽이 질환별로 몇 명이나 있나라는 게 주로 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유병률이라고 하죠. 발생률이 있고 유병률이 있고 하는데, 유병률이 이제 한 10년 전, 15년 전 조사했을 때는 15,000명 정도 됐었죠. 근데 해마다 늘어나서 지금은 한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죠. 이 질환의 임팩트에 비해서는 사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의사가 10만 명이 넘는데 환자 수는 2만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나눠보면은 의사 5명이 환자 1명을 보기도 힘든. 그럼 어떤 의사는 평생 한 번도 안 만날 수도 있는 병이에요? 그렇죠. 뭐 근데 안 만나는데 이제 환자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만날 수도 있고, 비로소 명의를 만나야만 끝나는 그런 병일 수도 있죠. 2만 명밖에 안 되는 병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열심히 배웠어요? 되게 공부 많이 하고 그 시험에 늘 증상 쓰고 뭐 이렇게 주관식으로 했던 거 루푸스는 굉장히 류마티스에서는 중요한 병인데요. 류마티스 내과에는 딴 중요한 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 그게 이제 류마티스 내과라고 하는 과가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하나는 면역을 기반으로 한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근골격계에 오는 병,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근골격계에서 오는 거는 면역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질병 두 개만 꼽으라고 그러면은 통풍하고 그 다음에 골관절염이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도 저희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두 개는 진짜 면역하고 관계가 없는 병이고요. 면역하고 관계가 되는 병이 수십 가지인데 거기에서는 루푸스가 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은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 우리나라에 한 30만 명,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강직 척추염이라고 하는 병이 또 있습니다. 척추가 굳는 그것도 면역 질환인데 그게 한 5만 명 전후. 그 다음이 루푸스니까 이 질환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고요. 근데 또 루푸스가 또 류마티스 내과 의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되게 매력적인 병이에요. 어려운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복하기 어렵고 뭐 치료하기 어렵고 우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병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망률이 다른 두 질환에 비해서 높습니다. 높죠. 예, 높아가지고 저희가 할 일이 많은 거죠. 이 한 명이 입원하면 모든 의사가 달라붙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요도가 높은 질환입니다. 이게 오토이뮨 디지즈고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원인은 결국 잘 안 밝혀져 있다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직도 안 밝혀졌습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뭐 우리 지놈 연구들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저희가 거의 한 5, 60%는 유전적인 것일 것이다라고 해서 막 류마티스 관절염도 루푸스도 다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요즘은 그게 한 거의 15%, 10%로 다시 줄었거든요. 결국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긴 한데 그걸 트리거하는 팩터가 없으면 절대 발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이제 한동안은 또 어떤 유전자 또 이 일부 그 트리거가 되는 걸로 밝혀진 뭐 흡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 선라이트라든가 그런 것도 일부 자극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로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성한테 많지 않습니까? 여성한테 많은 게 여성이 흡연율이 높지 않잖아요. 남자보다. 근데 흡연으로 설명하려면 남자한테 많아야 될 텐데 근데 유전적인 요인이 X 크로모솜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좀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약을 먹거나 어떤 호르몬을 투여했을 때 루푸스가 유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에 있다 없다 뭐 다 에스트로겐이 있는데 어떤 그거에 노출된 사람의 감수성 이런 걸로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루푸스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없다라고. 그래서 지금 젊은 여성한테 높은 거는 아까 얘기한 어떤 유전적인 것,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의 영향. 그래서 이제 오랄필 같은 거는 못 먹게 하잖아요. 저희가 루푸스가 환자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선 익스포저 뭐 이런 것들이 유발 요인으로. 발생 기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는 거 보면 명확하지 않다는 뜻인 거고. 한마디로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X 크로모솜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가족력이 좀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가족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유전적인 거는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인데 지노타입이 있고요. 피노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표현형인데 몇 배 높다, 4배 높다, 6배 높다 없는 사람에 비해서 그 정도지 우리 그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른 어떤 유전 질환으로는 분류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복잡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 증상 말라레시 그거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는데 또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말라레시 알고 계시는 것도 훌륭하죠. 예. 그거는 모르면 면허를 받는 예, 그거는 뭐 정말 진단 기준이 여러 번 바뀌어도 항상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을 만큼 티피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래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얼굴에 나든 몸에 나든 넌 스페시픽하다 그러죠. 뭐 어느 부위 피부를 가리질 않는데 딱 그 부위에만 나기 때문에 그게 티피컬하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환자들이 오는 거는 말라래시로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환자들이 호소하는 거는 왜냐면 그런 증상들이 우리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나중 얘기고요. 눈에 띌 때 관절염이 제일 많습니다. 손이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라고 하는 분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좀 숱이 자꾸 빠진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로래쉬라고 그랬는데 다른 데도 발진이 나거든요. 특히 어떨 때 선 익스포저 다음에 오는 그 부위에 이제 래쉬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래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포토 센시티비티라고 그러거든요. 광과민성. 뭐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예전에 이제 진단 기준에 있는 입안이 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저희가 베체트병이나 뭐 다른 병하고도 구분을 해야 되고 아프타성 궤양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절염, 그 다음에 광과민성, 헤어로스 이런 것들이 환자들이 많이 병원을 찾게 되는. 그럼 보통 환자들이 증상이 그런 말씀하신 세 가지가 먼저 나타나고 래쉬는 얼굴의 래쉬는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얼굴 래쉬가 처음부터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루푸스의 증상을 설명하기 좀 힘들죠. 관절염은 주로 특별히 자주 아프다고 하는 관절이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부분이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이든 이 좀 잘 침범하는 관절이 두 개 차이 많이 아마 익히셨을 텐데 루푸스는 손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리고 손관절, 손관절인데 이게 류마티스든 퇴행성은 어떤 이제 띄엄띄엄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리 대칭적이라고 그래도 띄엄띄엄 나타나는데 특정한 손가락이 아프다거나 그렇죠. 뭐 근데 한 4개가 통째로 다 부어 있으면서 아프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젊은 여성, 젊은 사람한테서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실제로 의사가 봤을 때 부어 있어야 되죠. 뭐냐면 아픈 사람은 되게 많습니다. 저도 아프고 아마 아프실 때 있을 아파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희 이게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손에 주름 같은 게 이렇게 팽창이 돼서 안에서 관절염은 이렇게 팽창이 되죠. 그래서 주름이 좀 이렇게 옅어지죠. 그런 게 실제로 관절염이 있는 거를 그러니까 퉁퉁 부어서 이렇게 손가락 전체가 붓진 않더라도 그 그렇죠. 부분에 예. 살짝 부으면서 주름이 약간 주름이 흐려지는 느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손 많이 써서 그런 거는 아프다고 그래도 손 전체가 이제 손가락 전체가 좀 부어 있거든요. 혈류가 안 좋아져서. 근데 이제 관절염의 경우에는 관절 자체가 딱 관절 부분만 부어요. 빨갛게 붓는 그런 건 아닌데 부어 있어 보입니다. 딱 보면. 환자들이 보통 어느 게 제일 흔해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관절통이에요? 이게 헤어로스예요? 그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모르죠 저희는. 왜냐면 다 나타난 다음에 오니까. 근데 히스토리 테이킹 하다 보면은 근데 이게 천의 얼굴을 가진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천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열의 얼굴 정도 가지고 있는데 크게는 이제 주요 장기가 문제가 생겨서 처음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붓는다고 와요. 다리 쪽이. 다리가 왜냐하면 콩팥에서 단백뇨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다 보면 예전에 관절염도 있었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혈액 검사해 보면 루푸스가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증상들은 루푸스 기준으로 보면은 메이저 오간 인벌먼트가 아니죠. 주요 장기를 침범한 게 아니거든요. 탈모가 있다든가 입이 헌다든가 관절염이 있다든가. 근데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건 빠지고 환자가 병원을 찾을 때는 피부 때문에 많이 찾죠. 피부가 있으면은 따갑기도 하고 귀찮고 그리고 그렇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관절이나 뭐 구강 증상, 뭐 광과민성 이런 것들은 더 옛날부터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단하기가 어렵군요. 어렵습니다. 애매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배제로 다른 데로 다 배제되고 나서 마지막에 남기 때문에. 그럼 피부과 다니다가 오는 분도 있고. 많죠. 네. 많습니다. F로 다니다가 오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이렇게 탈모 문제로 그것도 이제 피부과 다니니까. 피부과에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피부 루푸스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루푸스라고 하는 건 정말 머리든 아니면 얼굴이든 또 이런데 정말 뭔가 발진이 생겨 있고 만성적으로 있고 해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피부 루푸스다. 피부 루푸스하고 전신 홍반 루푸스가 다른 병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요? 네, 그래서
피부로만 끝나는 피부 루푸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이 ANA라고 하는 항액항체 검사를 해보거든요. 음성 나오는 경우도 심지어 있고, 있는데 다른 전신 홍반 루푸스라고 하는 진단 기준에 안 맞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피부 루푸스는 다른 류마티스 질환, 근육염이라든가 쇼그렌 증후군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피부 루푸스가 나오거든요. 조직 검사 해보면. 그래서 피부 루푸스를 진단해서 이쪽으로 저희한테 보내면 이제 진짜 전신 홍반 루푸스가 있냐, 아니면 근염의 소인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류마티스 질환 소인이 있느냐 보고 없다 그러면은 피부 루푸스만 치료하세요 하고 저한테 오지 마세요라고 하죠. 피부 루푸스라는 이름이 붙은 걸 보면 이것도 이제 루푸스랑 관련이 있다는 뜻일 텐데 그러니까 혈액 검사하면은 다르게 나오고. 예, 그게 원래 그런 병이 왜 그렇게 명명이 되냐면 여기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신생아 루푸스라는 병도 있거든요. 그냥 오로지 증상이 네. 비슷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게 신생아 루푸스라고 하는 병은 아까 피부 루푸스라는 거는 루푸스 환자의 피부 소견하고 비슷한데 네. 전신형이 아니네라고 해서 피부 루푸스가 된 거고요. 아까 신생아 루푸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루푸스 환자하고는 관계없는 다른 카테고리의 병이거든요. 근데 로라고 하는 쇼그렌 증후군을 일으키는 항체가 그 산모를 통해서 애한테 가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처음 발견된 게 루푸스 환자한테서 발견이 됐거든요. 루푸스 환자의 아기가 그 병에 처음 진단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름이 신생아 루푸스라고 지어진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병의 명명이라고 하는 거는 히스토리가 좀 있기 때문에 피부 루푸스가 전신홍반 루푸스의 아류다 아니면은 서브 그룹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딴 병이다. 딴 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신생아 루푸스는 그러면 금방 호전되거나 뭐 없어지는 병이에요? 이게 그 로라고 하는 항체가 넘어가서 그 임신 시기에 근데 이제 루푸스 환자한테서 로라고 하는 항체는 한 30-40%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쇼그렌 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신생아 루푸스 진단받은 아이가 나중에 뭐 쇼그렌이 그거는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 그 항체가 태반으로 넘어가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사라져 버리죠. 근데 그거에 들어갔을 때 얼굴에 굉장한 태열 같은 발진을 일으키고 얘도 루푸스네 이렇게 됐었는데 그건 사라져 버리는 거고 이제 하나 문제가 이제 그 로가 항체가 양성인 사람들은 이제 애가 아주 드물지만 저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도장애라고 그 삼도, 애가 삼도 전도장애가 와서 이게 그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건 예방 조치를 좀 하죠. 혈액 검사하면은 루푸스가 진단이 잘 되면 그렇게까지 진단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왜 맞습니다. 이렇게 늦게 진단돼요? 이게 그 저희 혈액 검사라고 하는 거에 제가 좀 다른 질환을 자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 주로 그 건강검진이나 외래에서 하고 계시는 게 류마티스 인자 이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건강검진에 필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인 사람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확률은 10분의 1 나머지 90%는 안 생기는 거죠. 항액항체는 더 심하거든요. 이 ANA라고 하는 항액항체가 있어야 루푸스인데 이 ANA라는 항체는 그냥 정상인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자가면역성 간염에도 나오고 루푸스 환자인데 ANA가 음성인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는 있다라고 한 5%에서 10%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진단 기준을 이제 저희는 분류 기준이라고 합니다만 그걸 정비하면서 엔트리 크라이테리아라고 해서 ANA가 없는 루푸스는 1대 80 이상 안 나오는 루푸스는 루푸스가 아닌 걸로 보자라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결심이죠. 네, 연구를 해보니 사람들은 루푸스를 안 쳐도 그렇게 별로 위험하지 않다. 루푸스라 하더라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ANA라고 하는 항액항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검사할 때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ANA 양성 여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타이터 급여를 내시거든요.
근데 뭐 ANA가 양성이라도 루푸스라는 아니면 보장은 아니니까 아니니까 타이터가 그것만 가지고. 높을수록 확률은 올라가는 확률은 겁니까? 좀 더 높다고 저는 올라가긴 봅니다. 예. 그럼 높다고 ANA 그렇다고 치고 또 다른 혈액 검사는 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지금 아까 90년대 얘기를 하셨는데 20년 전에 국가고시에 네. 이게 나오면 루푸스라고 봐야 되는 그 항체가 뭐냐라고 그때 주관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가고시가 아니라 내과 전문입니다. 그게 이제 더블 스트랜드 DNA라고 dsDNA라는 항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SM이라고 하는 항체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주 이제 좀 전문 영역으로 가니까 내과 전문의는 돼야지 나오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게 스페시픽한 항체라고 보고 있죠. 그것들이 나오면 루푸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번에 이제 진단을 나누면서 그런 항체 피검사, 백혈구 감소, 뭐 혈소판 감소 이런 거 포함한 피검사 영역을 따로 놓고 거기에 증상이 한두 개씩은 꼭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뭐 관절염이라든가 뭐 늑막염이나 이런 것들, 시로자이티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라든가 이런 증상이 꼭 있어야지 이 진단을 하게 진단 기준이 좀 바뀐 거죠. 예전에는 뭐 몇 개 중에 11개 중에 4개만 만족하면 그 피검사만 가지고도 진단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 11개인가 우리가 다 예, 썼잖아요. 시험 맞습니다. 볼 때. 11개 중에 4개만 있으면 돼. 97년도니까. 그래서 리바이스 된 거니까. 근데 지금은 좀 혈액만 가지고는 루푸스가 발병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증상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진단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혈액 검사에서 뭐가 나오면 데피니트하게 SL이다 이런 건 없고 그게 없죠. 다 이제 임상적으로 콜레이션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익스퍼트의 중요성이 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무슨 그런 표현 있잖아요. 진단 방랑 네, 얼마나 걸린다고 보통 봅니까? 요즘은 저는 좀 깜짝 놀라는 게 많이 줄었어요. 예전 같으면 거의 한 4년, 5년 이렇게. 왜냐면 병 자체가 시비어리티가 높은 경우는 빠르죠. 네. 뭐 단백뇨가 왔다 그러면 바로 대학병원으로 오니까. 근데 이렇게 피부 증상만 있는 경우는 5, 6년 걸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1년 이내에 옵니다.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뭔가 의심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 젊은 여성이 백혈구나 혈소판이 떨어져 있다. 그럼 벌써 루푸스부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리고 ANA 검사까지는 하고 그리고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 이제 류마티스 인자나 아니면 CCP 검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류마티스 인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루푸스도 50%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보내시면 사실은 루푸스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게 인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일선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요새 거의 1년 이내에 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친 보람이 있긴 있죠. 있는 거죠. 예. 네. 말 나온 김에 이제 1차, 2차 류마티스 내과 의사 아닌 분이 환자를 보다가 이분은 왠지 류마티스 내과에 좀 보내야겠다. 루푸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의심해야 되는 거를 쫙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도 뭐 대학에 있습니다만은 병원 의사가 됐을 때 내가 이렇게 딱 보면 검사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이 정도의 증상, 우리 이제 베이즈의 정리,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안 해도 이제 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야 면도 좀 쓰고 또 환자도 갔다가 아니랬는데요 하고 오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상상을 하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연령. 그러니까 뭐 루푸스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겠지만 저는 이렇게 딱 4등분해서 젊은 류마티스 질환 환자를 볼 때는 남자냐 여자냐, 젊냐 나이가 많냐 이걸로 우선 스크리닝을 하는 게 좋죠. 그 젊다라는 건 몇 살까지를 말하는 예전에는 정말 저는 20, 30대까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40대 넘어서도 루푸스가 발병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한 40 정도로 선을 그어서 40세 이하의 여성이 관절이 아프다라고 그러면 일단 이상한 거예요. 예,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건 이상한 거고 특히 관절이 부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냐면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젊은 때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는 피부에 대한 거는 아주 전형적인 거면 당연히 바로 보내야 되지만 대부분 피부과에서 치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햇빛 알레르기가 있다라든가 뭐 아프타성 궤양이 아니래도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증상으로서는 그 정도가 아마 될 거고, 저희가 이제 학생들 시험 볼 때 케이스를 낼 때 꼭 내는 게 혈구 소견입니다. 백혈구, 혈소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여성이 백혈구가 저희 4,000 정도죠, 기준이. 저희 기준은 그렇는데 4,000 이하, 3,000대, 2,000대 나온다든가, 혈소판이 10만 이하로 나온다든가, 뭐 정상 기준은 15만입니다만은 10만 이하로 나온다 그러면 나이 보고 혈액 검사, 다른 일 때문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저 같으면 루푸스를 의심할 것 같고요. CRP, ESR 가지고는 예측하기가 좀 힘든데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루푸스의 관절염 조금 저희가 구분할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는 CRP, ESR이 다 올라갑니다. 근데 루푸스 때는 CRP가 전혀 올라가지 않고요. ESR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참고가 될 수 있고요. 또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루푸스 환자들이 임파선염이라든가 침샘염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목이 부어요, 뭐가 임파선이 만져져요, 이런데 백혈구가 떨어져 있다, 뭐 이러면은 루푸스 의심해 볼 만합니다. ANA 같은 것도 로컬에서도 검사 낼 수 있잖아요.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요새 못 알아왔는데, 예전에는 정량 검사가 있고 정성 검사가 있는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량으로 그냥 처음부터 하는데, 개인병원에서 이제 정성해서 유무를 먼저 본 다음에 정량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성이 나왔다라고 하면 양성 나오고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럼 보내시면 되죠.